안녕하십니까. 박수를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두 개 주제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반대한민국 세력의 비밀이 드러나다. 이 주제를 한 40, 50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3,491개의 읍면동이 위험하다. 제가 항상 위험한 것만 이야기합니다. 즐거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재미없고 가슴 아픈 이야기 해서 죄송합니다. 예. 갑자기 이 생각이 나네요. 반대한민국 세력의 비밀이 드러나다. 이 책은 만드는데 얼마 걸렸냐 물으면요. 한 14년 걸렸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14년. 언제? 2008년도 광우병 사태를 겪으면서 제가 반대세의 비밀 일그러진 초상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게 아주 그때 당시에 베스트셀러였습니다. 18,000권이나 팔렸어요. 그때 읽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와, 너무 감사하다. 먼 훗날에 아마 이거는 불후의 명저가 될 거라는 칭찬을 한 육군 정훈 대령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좀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많은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대한민국의 반체제 세력의 실상이 이토록 심각한 줄을 몰랐다. 그런데 그때 2009년도에 만든 그 책과 지금 만든 책은 비교가 안 됩니다. 너무 그동안에 많은 자료와 그다음에 현재 현장 경험과 있었던 역사적 사실과 팩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완전히 다 비밀이 아니고 이제는 다 노출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반대한민국 세력의 비밀이 드러나다.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읽고 배우기만 한다면 이제는 그들의 실체를 다 알고 이제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기를 장착해서 이제는 싸울 수 있다. 제가 볼 때는 이걸 만드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믿음이 사실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저는 하나님한테 강권적으로 이끌림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지식도 제가 알고 있는 능력도 부족한데 책을 만드는 그 과정에서 컴퓨터에 앉아가 글을 쓰면요. 그냥 치기만 하면 글이 되는 거예요. 그냥 제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분석을 한다든가 미국을 분석한다든가 제가 사실은 능력이 부족한 부분도 치면서 바로 그냥 분석이 되고 그다음에 이게 머릿속에서 지금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그것을 보면서 이거는 제 능력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무기를 주시려고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짧게 지금 이 중요한 많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깊이 이야기할 수는 없고 간단 명료하게 우리 국민들이 들으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핵심만 딱딱 집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요, 결국 제가 감히 이런 말을 하면 너무 건방지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 책은 한 대한민국이 지도자급이 리더들이 의식 있는 분들이 10만 권만 읽으면 10만 분만 이 책을 읽으면 대한민국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요약한 30페이지 자료책도 있습니다. 이거를 100만 분만 읽으면 대한민국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든 프레임, 대한민국 세력과 반대한민국 세력 사이의 체제전쟁이라는 그 개념만 1,000만 명이 알면 대한민국 지금 위기 다 끝납니다. 이렇게 말하면 물론 이제 과장법을 좀 써서 그런 얘기인데 우리가 정말 이거를 익히고 우리가 노력하면 이 대한민국의 현재의 위기 상황은 극복될 수 있는 것이다. 낙담하지 마시고 승리의 길로 일로매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자 앞에 빨간 책은 476페이지, 두 번째 파란 책은 2030을 위한
280페이지짜리 이렇게 만들었어요. 앞으로 큰 무기가 될 것입니다. 제가요 처음에 반대세의 비밀 그 일그러진 초상을 책을 쓸 때요 하나님께서 제가 믿음이 없었는데도 그 책을 쓸 때 저는 거의 잠자지 않고 한 5, 6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때 제게 환상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계속 내 영상이 내 눈에 계속 보이더라고요. 뭐냐 하면은 그리고 이 글귀가 생각이 나요. 나의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언젠간 대한민국에 태풍을 몰고 올 것이다. 처음에는 이 한냉전선과 온난전선이 팽팽하고 마주치는 상황 속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죠. 그때 작은 나비가 바람을 불어 이렇게 불면 그 균형이 깨지고 나중에 그 깨진 균형 사이로 바람이 일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이제 진짜 더 깨지게 되면 큰 폭풍으로 몰고 오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지금 국민들이 사상적인 문제도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체제전쟁인 줄도 모르고 이렇게 있지만 언젠가는 이 책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깨어나기만 한다면 6.25 전쟁 때 북한군이 내려와서 3개월 동안에 대한민국을 강타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산주의 위험을 알고 반공으로 무장했던 것처럼 오늘날 대한민국의 이 위기도 극복되고 언젠가는 여기서 배운 반공적 인식이나 사상적 각성이 나아가서는 이제 세계의 미국으로 유럽으로 네오막시즘에서 이게 무너진 세계 기독교를 다시 전파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도 국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하여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이 위기의 본질이 뭔지를 모르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코로나 위기다, 경제 위기다, 정치 갈등이다. 이와 같은 부분적인 위기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본질을 추출해보면 이건 뭐냐? 체제위기입니다. 체제위기. 우리 70년간 대한민국이 건국된 지가 70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그야말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나라인 대한민국이 어느 틈엔가 좌익 세력이 주도하는 그야말로 그들의 정권이 되고 그들에 의해 가지고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심각한 위기.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부면에서 지금 무너지고 있는 위기가 대한민국 국민들 눈앞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문제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위기의 본질을 이렇게 생각하세요. 위기인 줄 알겠어. 그런데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생긴 위기로 아는 분도 많습니다. 아닙니다. 이거는요, 그냥 최근에 등장한 위기가 아니고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만 해도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위기가요, 발화되기 시작한 것은 100년 됐습니다. 그래서 100년 전쟁이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우리나라의 공산주의 사상이 처음으로 들어온 것은 1918년도입니다. 이동이라는 사람이 러시아로 그 망명으로 브라디보스톡에 있었는데 거기서 레닌이 공산주의를 국가를 러시아를 만든 후에 제일 처음으로 동아시아에 심기 위해서 공작을 한 대상이 바로 한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동희가 공산주의 사상을 물들여 가지고 한인사회당이라는 공산주의 사상의 정당을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만들고 그 사람이 임시정부로 와가지고 거기에 국무총리로 침투 공작을 해가지고 성공시킨 바로 그 대상입니다. 그때로부터 이미 대한민국은 좌우 간의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자, 그리고 해방이 되고 이런저런 세월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자, 그리고요, 본격적인 것은 1980년도 후반인데요.
저의 정치적인 어떤 사상적인 스승님이신 양동환 교수님,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명예교수로 이제 퇴직을 하셨죠. 그분이 88년도, 그러니까 87년도에 60항쟁이 있었고 다음 해 올림픽이 있었던 해입니다. 그때 이분은 현대공론에 이렇게 썼어요. 지금 대한민국 이런 식으로 가면 언젠간 모르겠으나 10년 후가 될지 아니면 한 세대가 30년이죠. 한 세대 후가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이 땅에는 좌익이 주도하는 정권이 들어설 것이다. 처음에는 좌익과 제휴하는 정권이 들어서고 그 다음에 좌익이 주도하는 연합정권이 들어서고 그 다음에는 완전한 좌익 정권이 들어설 것이다. 그때 눈물 흘리고 후회하지 말고 지금 민간 우익이 일어서라. 이랬는데 아무도 그의 말을 경청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를 극우 세력이다, 메카시즘이다 이렇게 공격을 했고요. 학교에서는 그분에게 수업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10년간이나. 제자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현재 오늘날 이 위기 상황은 바로 그와 같은 경종을 울려주는 분들에 대한 박해의 대가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엄호해주고 보호해주고 막아줬더라면 그와 같은 유사한 분들이 많이 나타났겠죠. 그런데 그를 박해하는 걸 내몰라라 했기 때문에 후속적으로 그와 같은 경종을 울려주는 사람이 사라졌던 탓이다. 지금 30년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요. 그런데 이분이 2012년도에 바로 뭐라고 했냐? 앞으로 10년이 위험하다 그랬어요. 10년이 위험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10년도 안 돼서 2016년도 10월 달에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풍랑 속으로 들어가서 폭풍 속으로 들어가서 박근혜 대통령이 법적인 판결이 나기도 전에 광장에 모인 사람이 내려와! 그래가지고 끌려 내려지는 사태가 벌어진 바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저는요, 어땠냐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008년도 광우병 사태 때,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제가 이제 박사과정을 다니면서 양동환 교수님과 대화했습니다. 이 사태의 본질이 뭡니까? 그랬더니, 반체제 세력이 이 체제를 흔들어가서 정권을 뺏고 결국은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시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민들을 깨워야지. 어떻게 깨웁니까? 책을 쓰면 되지. 그래서 제가 책을 쓰게 됐습니다. 사실은 책을 쓰게 된 본질적인 원인은 양동환 교수님이 이렇게 저에게 권고해줘서 제가 만들게 된 것이다. 결국은 자, 그때 이 어마어마한 공격이 저한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민변 참여연대부터 해가지고 이 민주당에서도 저를 공격하기 위한 어마어마한 어떤 좌담회를 개최하고 이렇게 공세를 폈습니다. 그때 한 분이 그랬어요. 서울대 교수 한 분이 나는 이 책을 읽어보니까 두렵다는 생각이 든다. 왜냐? 나는 이 책을 읽는 순간에 나 스스로 내가 대한민국 세력인지 반대한민국 세력인지 나를 규정하게 하는 책이다. 뭐냐면 내가 진보 보수가 아니고 대한민국 세력과 반대한민국 세력이라는 용어로 프레임을 딱 짜니까 갑자기 읽는 순간에 내가 그 프레임 안에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대한민국 세력인가 나는 반대한민국 세력인가 스스로 나 자신을 규정하게 한다는 뜻은 자기 반성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힘을 잃어버립니다. 이런 사람. 우리는 진보니 평안이 나는 정의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는 힘이 생기다가 반대한민국의 세력이라고 프레임에 딱 마주치는 순간에 나는 스스로 무너지는 겁니다. 90년도 소련 공산권이 무너졌을 때 PD 계열이 느꼈던 그 낭패감처럼 북한이 탈북자가 생기고 300만 명이 굶어 죽는 현실을 막 목도하면서 주사파가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는 이기는 프레임을 가지고 전쟁을 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지는 프레임을 가지고 우리가 싸우냐고요. 칼 끝을 가지고 싸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는 칼자루를 갖고 싸워야지. 오늘 우리는 우파들은요, 이론에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프레임 전쟁을 이해하지도 못한 채 우리가 지는 전쟁을 해왔던 것이 오늘날 낭패의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양동환 교수님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2017년도 3월 달 탄핵이 됐죠. 다음에 4월 달에 책을 썼습니다. 벼랑 끝에 선 한국의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이제 벼랑 끝에 서서 이제 무너질 날이 멀지 않다. 이와 같은 경종을 울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책에서 했던 말이 그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느슨한 형태의 내전 상태에 돌입해 있다고. 내전 상태라고 이야기했다니까요. 그러면 이분이 말하면 정확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내전이냐 하면 반공적 자유민주주의를 와해시키려는 세력과 무너뜨리는 세력과 반공적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세력 간에 전개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그때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에 의해서 어찌저찌 해가지고 문제가 돼가지고 이렇게 한 어떤 소위 적폐의 어떤 한 현상으로만 생각했지. 진짜 이게 체제가 무너지는 단초, 체제가 무너지는 징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데 저와 양동환 교수님은 가장 처음으로 청와대 1인 시위를 했어요, 양동환 교수님. 그리고 기독교의 그 에스더 기도운동이라는 데 가서 뭘 했냐. 지금 빨리 맞대응 집회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처음으로 서울역에서 하는 집회를 만들게 된 장본인이 양동환 교수님입니다. 그때 조선일보, 동아일보 기사를 쓴 거는 접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그게 자랑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눈에는 이미 그 사태가 냉철하게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체제전쟁에서 이기려면 뭐 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 알려면 뭐 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이런 결론입니다. 자, 그런데요, 양동환 교수님만 이야기해서 죄송한데요, 다른 분도 아는 사람은 알아요. 외국인조차도. 고든창이라고 미국에 있는 변호사는 이랬습니다. 2018년도 한 국제학술회의에서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은 1년 후에도 계속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서 있을 것인가? 라고 의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우리 국민들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지금 광장에서 국민들이 주권자인 국민이 내려와 그러면 내려오는 게 자유민주주의 아니야? 이렇게 잘못 오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럽니다. 그리고 2019년도 7월 달에 뭐라 그랬냐면 내년 총선, 4월 15일 총선은 대한민국이 생과 사의 문제다. 이 선거에서 이기면 살고 지면 죽는다 그랬어요. 이 정도로 심각한 대한민국의 체제 경종을 울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 홍정길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그분은 좌파 목사로 이미 평가가 다 나와 있는 목사지 않습니까? 이 양반도 어떻게 했냐면 2020년도 2월 달에 한 기도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총선 전에 이인영이라고 1월 달에 원내 총무가 뭐라 그랬냐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권 교체가 아닌 체제 교체를 하겠다고 쭉 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했어요. 언론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뭐 사회 패권을 없애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인영이 제시하는 것 모두가 사회주의 정책이었다라고 이 양반이 이야기해요. 사회주의로 가는 정책이다. 그리고 이번 총선은 체제를 선택하는 게 분명하다. 그래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체제를 선택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표시했습니다. 이분은 그런 데 대해서 아는 사람 아닙니까? 아, 이게 체제가 바뀌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 자, 이 정도 하면은 이미 지금 대한민국, 제가 지금 체제전쟁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제가 혼자서 꾸며낸 말이 아니고 전문가들의 어떤 진단이나 주장들을 동원해 볼 때 그건 사실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은 우익의 나라 대한민국, 우익의 나라입니다. 우익이 뭐죠?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좌익 이퀄 우익. 그 다음에 좌익 이퀄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렇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학술적으로 이미 확립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우익의 나라인데 어떻게 국가보안법도 살아있는데 어떻게 좌익 세력에게 정권을 잃었나 이거예요. 그것도 선거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대한민국은요, 세계 선진국에 포함돼요. 경제 10대 대국에 포함되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다가 선거로 좌익한테 정권이 넘어가는 일이 일어났을까? 아마도 이와 같은 일은 제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아마 전무후무한 사례입니다. 아마도 대한민국이 이 사례는 아마 세계 자유민주주의 역사에서 아마 많은 연구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1970년대에 칠레의 아옌데 정권이 선거를 통해서 이 좌익한테 정권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다가 군부 쿠데타로서 금방 다시 회복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 국민들이 도대체 선거를 통해서 우익의 나라인 대한민국에서 좌익한테 정권이 넘어가는 이 사례의 원인 분석을 해야 돼요. 국민이 뭘 몰랐을까? 자, 저는 하나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세력이 좌익에게 뭐 때문에 쏘갔다? 용어 혼란 전술 때문에 쏘가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자, 하나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림을 그려보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요. 첫째, 진보라는 말에 속고 평화라는 말에 속고 민족이라는 말에 속고 자주라는 말에 속고 통일이라는 말에 속고 이런 용어의 혼란이 다 속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좌익 세력이 쓰는 용어와 우리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쓰는 용어가 달라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진보 세력은요, 좌익들은 뭘로 쓰느냐 하면 그거는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를 뭐로 하냐면 진보 세력이라고 불러요. 예. 자, 평화? 평화는요, 공산화되는 걸 평화라고 불러. 그 다음에 해방? 해방은 우리는 식민지로부터 벗어나는 걸 해방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식민지로부터 벗어나서 공산화까지 끝내야 이게 해방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주 우리는 그냥 자립 뭐 이런 개념으로 본다면 그들은 자주를 미군 철수하고 같은 개념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들의 용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이 만든 용어를 우리식으로 해석하는 데서부터 모든 문제가 생겼다. 그리고 뭐냐면 그런 용어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정치인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을 수립하고 발전시킨 사람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다, 뭐다, 이렇게 막 그냥 나쁜 프레임을 씌워요. 그러면 김일성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만주에서 독립운동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좋은 프레임을 씌워요.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좋은 프레임과 나쁜 프레임을 포장하고 또는 매도하는 프레임으로 그 대한민국의 역사의 근저를 무너뜨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대한민국의 국가와 북한의 어떤 역사를요, 역사 자체를 왜곡합니다. 대한민국은 남북 분단시킨 건 미군정이고, 그 다음에 이승만이다, 뭐, 이렇게. 예?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세운 나라고, 북한은 친일파 청산을 잘했다든. 이런 역사적 왜곡을 가지고, 결국 국민들의 머릿속에 꽉 나쁜 공통분모를 뽑아보면 뭐냐 하면, 대한민국은 태어나선 안 될 나라야. 결국, 정통성이 있는 북한으로 통일돼야 해 라는 결론이 이르게끔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용어에 관한 문제, 사람에 관한 통치자에 관한 문제, 역사에 관한 문제, 모든 부면에 대한민국은 나쁜 것으로 북한은 좋은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모든 작업들의 공통분모는 바로 거기에 우리 국민들이 이미 침식되고 의식화되고 그 다음에 오염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은 결국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나중에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행동을 하게 됐다. 이런 가운데서 선거를 해버리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중에서 가장 그러면 용어 중에 심각한 거는 뭔가요? 하면
예, 바로 보수 진보라는 용어.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한 거라고요. 자, 볼까요? 2008년도, 9년도에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했더니 당신이 보수입니까? 중도입니까? 진보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보수라고 답한 사람은 24%, 중도 34%, 진보 36%. 그렇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보수라는 사람은 노인네 빼놓고는 아마 보수를 선든 사람은 젊은 사람은 없다는 얘기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중도와 진보를 합해버리면 몇 프로냐? 보수를 제외하고 합하면 71%가 됩니다. 이렇게 선거하면 보수가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게임 끝. 게임 끝.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더 심각한 것은 대학생들, 20대 청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예, 오랫동안 물어봤더니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라. 진보가 좋은 사람 손들어라 했더니 60%가 들어요. 그럼 보수가 좋다는 사람 손들어라. 10% 들어요. 자, 그러면 60% 대 10%가 게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진보가 이기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청년들한테 물어봅니다. 왜 진보가 좋다고 손을 들었니? 하니까 대답이 뭐냐? 진보가 좋은 거 아닙니까? 발전적인 거. 이렇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사전에 보면 진보란 현 상태보다 나은 상태로 변화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들의 이 대답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맞았죠? 그래, 맞았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 이 친구들이 사전에 있는 진보 개념을 가지고 들이대지만 지금 진보 보수라는 용어가 일반 용어가 아니고 정치 용어야. 자, 그런데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진보 세력에는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자, 뭐냐? 마르크스부터요. 그 다음에 공산주의, 그러니까 역사적으로요. 공산주의가 생긴 이래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뭐라고 하냐면 진보 세력이라고 불렀어요. 그들은.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 김일성, 박헌영, 모태똥 뭐 이런 사람들, 공산주의자들은 자기들을 진보 세력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1945년도 8월 15일 8월 달에 8월 9일 날 소련군이 북한에 들어온 거 아시죠? 그래가 공산화 시켰죠. 소련군이 공산국가 맞습니까? 그죠? 맞는데 그 사람들은 북한에 와서 뭐라고 했을까? 공산주의라고 했어요? 사회주의라고 했느냐? 아닙니다. 뭐라고 했냐? 진보적 민주주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공산주의라는 말을 안 쓰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제 자유가 왔습니다. 민주주의가 왔습니다. 진보적 민주주의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 속아버린 거죠. 오늘도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진보주의라는 말은요,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이 쓰는 용어인데 일반 우리 대한민국 세력들은 사상적인 그런 용어가 있는 줄을 모르고 그냥 진보하면은 사전에 있는 용어인 줄 알고 좋은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렇습니다. 그 진보라는 용어와 진보라는 그룹 안에 가장 핵심에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좌익 세력들 또 그 옆에 있는 좌경 세력들이 딱 포진하고 있는데 일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한다는 사람조차 그 본질을 모르고 그 사람들 속에 진보 그룹 텐트 속으로 젊은이들이 줄줄 들어가서 거기에 들어가기를 얼마 동안 했다고? 30년 동안 했다.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질이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게 됐죠. 그러면 일반 젊은이들 속에서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아니 진보라는 것은 보다 나은 상태로 발전하는 건데 좋은 건데 보수에 있는 사람 뭐지? 사람들은 아니 진보를 싫어하는 사람이잖아. 진보의 반대말이 뭐지? 퇴보잖아. 퇴보 세력이네. 역시 노인네들이 있네.
틀딱이네, 수구꼴통이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보수 그룹으로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당연히 안 들어가지. 그럼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진보 세력이 나은 상태로 발전하는 개념이라는 일반 용어가 아니고 정치학적으로, 정치 개념으로 쓸 때는, 프레임으로 쓸 때는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의미한다라고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요, 강의를 딱 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그러면 왜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은 진보 세력이라고 그들이 부른지 알아? 마르크스 사상 때문이야. 마르크스는 사적 유물에서 원시 공산 사회, 고대 노예제 사회, 중세 봉건 사회, 근대 자본주의 사회, 근대 자본주의 사회를 필연적으로 멸망시키고 공산 사회주의로 가는 것이 역사의 진보야 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진보 세력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진보 세력을 부르는 데 대해서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싫어하는 사람이 그들을 보고 진보 세력을 불러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거는 약간 이 바보끼리가 있는 사람들은 모를까. 그러니까 결국은 용어의 본질을 몰라서 속아서 그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앞으로 절대로 진보란 입이 대한민국 세력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진보 그룹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뭐냐면은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해체해야죠. 예. 자, 그런데요, 미국을 한번 볼까요? 미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수주의와 자유주의라는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컨저버티비즘, 예? 리버럴리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두 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진보주의라는 말이 있느냐 없느냐? 있어요, 거기도. 그런데 진보주의라고 하면 미국 사람들은 사회주의 소셜리스트구만, 사회주의자네? 라고 알아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진보주의라고 안 불러주는 거야. 그럼 뭐라 불러주나? 레디컬이라고 불러요. 레디컬스라고 불러요. 과격 세력이라고. 이 사람들은 벌써 알아버리는 거야. 그들의 용어, 진보주의라는 말에 미국 사람들은 속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은 60%는 속아서 거기에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안 속은 사람이 10%밖에 안 됐다고요. 지금은 많이 낮았지만. 그래서 결국은 미국에는 보수주의도 자유민주주의, 자유주의도 자유민주주의예요. 그런데 보수주의가 싫은 사람은 어디 가면 돼요? 자유주의로 가면 되는 거예요. 보수주의는 전통의 가치, 기독교적인 정신, 그 다음에 전통 가치를 수호하고 그것을 계승 발전시키려고 하는 세력이라면, 자유주의는 좀 더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이고 좀 자율적이고 이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둘 다 자유민주주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는데 한국은 어떠냐? 자유주의 그 그룹을 쏙 빼버리고 그 안에 진보주의를 탁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보수주의가 싫은 사람이 갈 곳은, 미국의 경우는 자유주의로 가면 되는데 한국은요, 자유주의가 있어야 될 자리에 진보주의를 넣어버린 거야. 사회주의를 넣어버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보수 싫은 사람은 어디로 가는 거야? 사회주의로 가버리는 거야. 이렇게 하여 30년 동안 끌어모았더니 결국은 선거로 그들이 정권을 잡게 돼요. 우리가 지금 진보라는 말 쓰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이적행위입니다. 반대한민국적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하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모르고 이런 일을 쓰는 것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더 문제가 있어요. 더 문제. 국내에서만 이런 용어를 쓰는 부작용이 있으면 그나마 좀 봐줄만 한데, 북한이 대남 공작을 하는데, 선거 공작을 하는데요, 보수 진보 프레임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자, 제가 그냥 하나만, 너무너무 사례가 많았어. 이거를 일일이 다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정일이가 2006년도에요, 신년사설에서 이런 말을 했으면, 남한에서 반보수 대연합, 진보 대연합으로 매국 반역 집단의 종국적 파멸을 안겨주고, 북한이 대한민국에 선거나 정치 개입을 할 때 보수 진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보수 세력만 제외하고 나머지 다 뭉쳐서 반보수 대연합으로 보수 세력을 괴멸시켜라 그러고 이렇게 지시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007년도 1월 신년사설에서도요. 남한 선거에서 반보수 대연합 전선을 형성해라 나왔습니다. 김정은이도요. 2012년도 뭐냐면 통일전선부 반제민전 신년사설에서 올해 남은 총선 대선에 적극 개입하라. 진보 세력의 대단합을 더 높은 수준에서 이루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지금 북한이 대한민국 선거가 되면요. 난리가 납니다. 지금. 얼마나 심각하게 유무형, 직간접 대한민국의 선거판 정치에 심각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반대, 문제는 거기에 가장 유효한 무기가 보수 진보라는 프레임이라는 사람. 우리가 지금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여기에 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그 사례를 하나 보자고요. 2011년도 8월 달에요. 인천 중심으로 활동하던 왕재산이라는 간첩단이 적발됐습니다. 북한의 대남 공작기구인 2255국에서요. 왕재산한테 지령을 내는데 상당히 많은 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핵심적 사항은 뭐냐? 바로 진보 대연합을 이루라. 또 이룬 후에 중도를 아울러서 반보수 대연합 전선을 형성하라. 이렇게 지령을 내리고 있는데 구체적 내용은 이러합니다. 구체적 내용은 뭐냐 하면은 북한의 지금 지령사항입니다. 지령사항인데 민노당을 중심으로 진보대 통합정당을 구성하라. 민노당을 중심으로 더 큰 통합진보당을 만들으라고 지령을 내리고 늦어도 이거는 2011년도 10월 이내에는 대통합진보당을 완성하라. 그런데 12월 달에 통합진보당이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국민참여당을 끌어들여라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민노당을 좀 더 큰 진보대 정당으로 만들어라. 그런 후에 뭐라고 하냐면 민주당과 야권연대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야권연대, 그래서 보수 세력을 괴멸하기 위해서 진보 정당과 중도 정당을 아울러가지고 반보수 대연합 전선으로 형성해 이겨라고 돼 있거든요. (2012년도요) 그와 같은 지령사항이 결국은 대한민국 선거판에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지령이 내려졌던 겁니다. 그 지령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했다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현상적으로 볼 때 북한의 지령사항과 대한민국에서 있던 2012년도 총선 대선에서 있었던 정치 현실과는 너무나 유사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통합진보당이 만들어지고 바로 12월 달입니다. 2011년도 12월 달에 통합진보당이 만들어진 후에 범민련에 가서 그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걱정 마십시오. 됐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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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뭐 되는 대로 해보죠. 뭐. 자, 2012년도 총선 4월 달에 있었고요. 대선은 12월 달에 있었는 건 잘 아시죠? 자, 그런데 총선 바로 직전 한 달 전에 국회 식당에서
통합진보당과 민주당이 야권연대 결성식을 했습니다. 자, 이제 총선에서 야권연대를 해서 단일 후보를 세우고 또 이것을 여세를 몰아 12월 달에 대선에서 우리가 같이 단일 후보를 내세워서 승리하면 공동정부를 구성하자. 자, 통진당과 민주당의 공동정부를 구성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됐냐 하면은 선거를 했어요. 총선에서 했는데 여기서 통진당이 국회의원을 13명이나 당선시켰어요. 단일 후보를 해주는 바람에. 그리고 226만 표를 얻었어요. 226만 표를 얻었고 그 다음에 국민 지지율 10.6%를 얻었어요. 10.6%. 자, 10.6%를 얻은 통진당과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문재인 후보를 앞세운 민주당이 야권연대를 하면 12월 대선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문제 없이 했으면 100% 이겼을 겁니다. 네, 됐습니다. 4월 총선에서는 그렇게 해서 크게 성공을 거두었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때 대한민국을 이거로 이제 끝장나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으시고 5월 달에 총선 끝난 지 한 달 뒤에 통진당 내부의 비례대표 부정선거 문제 때문에 내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서로 막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내분이 막 일어나서 킨텍스 그 일산에 있는 킨텍스에서 난투극이 벌어지고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 때문에 5명이 구속되고 이런 문제들이 생겼죠. 그래서 국민들이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통진당 내가 뭐가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언론에서는 통진당 내분 사태를 많이 보도를 했습니다. 한 2,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국민들이 그제서야 그랬지. 옛날에 민노당이 종북정당이라는 그런 어떤 평가를 받았지. 그래서 그 PD계열이 뛰쳐나가면서 진보신당 하면서 종북 세력하고 정치 못하겠다는 말도 했지. 이제서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통진당의 지지율이 10%에서 6%, 4%, 3%, 2%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민주당에서 하는 수 없이 통진당과 야권연대를 깨고 단독으로 대선에 임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대선에 나섰습니다. 그런데도 대선 오전까지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후에 노인네들이 뛰쳐나와가지고 지팡이 짚고 막 선거를 나와가지고 겨우 골든크로스 일어나가 3%차를 겨우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 통진당의 10% 상태에서 문재인 후보의 민주당과 야권 연대를 해가지고 대선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100% 이기는 거죠. 그랬으면은 민주당과 통진당의 공동정권이 되면 대한민국은 지금 어떻게 돼 있을까요? 통진당의 당권파가 누구냐? 경기동부연합인데 그게 당권파의 핵심이 이석기입니다. 이석기와 민주당, 문재인의 공동정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알고나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위험한 대한민국이 지나왔는지 아시느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까마득히 있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으니까 아무 일이 없었는 것처럼 지나갔지만 우리는 사상적으로 보면 이제 대한민국은 깨우치지 못한 민족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언젠가는 반드시 그 종기가 대한민국에 다시 나타난다는 것을 왜 모르냐 이거죠.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결국은 이 방법은요. 군주국에서는 군주만 각성이 되면 되고 귀족정에서는 귀족들이 각성하면 되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주권자인 국민이 각성되지 않으면 도저히 이 나라는 체제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공부를 안 하고
국민들이 각성 안 하고 돈 벌고 자식 공부시키며 급급하면 이 나라가 정상적으로 지켜지겠느냐고요. 어찌 공부를 그렇게도 안 하는지. 제가 시위 때 나가서 공부해야 됩니다. 양동환 교수님이 아카데미 한다고 사람 모았더니 그렇게 안 모이더라고요. 아는 인맥 모르는 인맥 다 해도 30명 모으기가 힘들어요. 젊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씁쓸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이 망한다면 이거는 공부 안 해서 망하는 거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그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6.25 전쟁 때 공산주의와 싸웠던 그 저변에 어떤 깔려있는 의식이 있다. 반공기저정서가 있어서 그것과 그 다음에 깨달은 자의 각성이 이렇게 연합을 하면은 잘하면 일어날 수도 있다. 잘하면입니다. 예,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세력은요, 이와 같은 모래알입니다. 줄다리기를 하는데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고 막 아무거나 당기고 심판석에 올라가서 자기가 당겨야 될 사람이 심판을 보지 않나, 구경만 하질 않나, 나 좀 바빠요. 그러면서 오지도 않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는 또 정치적, 정교분리라는 이유로 기도만 하고 뭐 이렇게 전혀 활동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지식인들은 내가 편향되면 되나? 학자가 균형된 시각, 편향되지 않는 시각을 가져야지. 그러면서 중립성 함정에 빠져 있지를 않나. 거꾸로 당기는 사람은 없나. 왜?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진보주의에 들어가고 좌익하고 힘을 합하는 사람이, 이런 오판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요. 이와 같은 현상들, 이거 막을 수 있는 방법 없나? 예. 어떻게 하면 되지? 좌파처럼 이렇게 할 수 없나? 일사불란하게. 예. 방법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자, 뭐냐?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오합지졸인 어떤 구성원들, 대한민국 세력들한테 공통의 내비게이션을 장착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일사불란하게 됩니다. 오합지졸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내비게이션이 뭐냐는 거야. 무엇을 장착해 줘야 되느냐 하면은 바로 첫째, 지금 무슨 전쟁 상태인가, 이 정세가 어떤 상태인가를 알려줘야 됩니다. 바로 사상전이고 체제전쟁 상태라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 두 번째, 전쟁이라면 분명히 적과 아군이 있잖아요. 적이 누군가를 분명히 인식하는 교육이 있어야 된다. 적이 누구냐 하면 체제재결이고 체제전쟁이니까 반체제 세력이겠죠.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는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군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됐나, 그 사람들의 전략 전술은 뭔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정권을 잡았나, 이것을 소상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들은 어떠한 사상적 기반을 가지고 있나, 그 다음에 그들은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있나, 그들이 주장하는 역사관을 반박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씩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책 속에 그게 다 들어있습니다. 한 권이면 끝납니다. 진짜로 제가 감히 말하건대 이것 하나면 충분히 잘 싸울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뭐냐,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면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고 전략 전술은 무언가에 대한 명확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뭐지? 우리가 뭐가 부족했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대한민국이 됐지? 그 다음에 우리의 구성원들은 뭔가?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하지 않고 상식을 하면 서로 막 난투극 벌이다가 우리가 서로 자멸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거는 2030 세대를 위한 책입니다. 페이지 수가 앞에 책은 476페이지, 뒤에 책은 280페이지. 청소년들의 역사를 좀 빼고요. 현재 80년대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예쁘지 않습니까? 네, 아주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요, 지금 아까 보수 진보 중도, 보수 진보라는 이 어떤 프레임이 해악성이 강하고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제가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 없어요? 예, 있습니다.
이 잘못된 용어 프레임을 벗어나 던지고 이제 우리가 어떤 프레임을 써야 되냐 이렇게 쓰면 됩니다. 세계적으로요, 우익 좌익, 우익은 자유민주주의, 좌익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건 이미 세계적으로 학문적으로 다 정립이 된 용어입니다. 좌익들도 다 알고 있어요. 이건 우리들만 모르고 우익이라는 말 쓰면 마치 극우 세력이라는 프레임으로 생각하는 것은 극히 공부를 하도 안 해서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익 좌익이 가장 학술적인 용어이고요. 자, 이것을 그냥 쓰면 돼요. 아니면 실명제로 쓰시라니까요. 자유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또는 사민주의. 유럽에서는 다 실명제로 써요. 그러면 헷갈릴 일 없어요. 우리처럼 진보 보수 쓰면 절대로 안 됩니다. 보수주의가 나쁜 게 아니에요. 진보주의라는 이 말을 가지고 세트를 하니까 여기서부터 막 선동돼 가지고 문제가 된 거지. 미국은 보수주의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보수주의라는 용어가 나쁜 게 아니고 진보주의라는 용어 자체가 나쁜 겁니다. 네, 그런 것들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용어 없나? 예, 대한민국 세력과 반대한민국 세력으로 쓰자. 자, 대한민국 세력은 대한민국을 긍정하는 세력, 반대한민국 세력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을 반대한민국 세력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한민국을 긍정하는 세력과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으로 나누니까 이 용어의 장점이 있나 하니까 한국적 상황에서는 매우 장점이 커요. 우리는 사상적으로 싸우는 것도 있지만 북한과 대한민국이 지금 치열하게 역사전쟁도 치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긍정하냐 부정하냐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과 이 모든 역사적인 것을 가지고 논쟁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게 매우 용이해요. 자, 사회주의냐 공산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 우익이냐 좌익이냐 이걸 하면 내가 어디지 중도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긍정해 부정해 하면 이해가 쉬워요 안 쉬워요? 네, 그걸로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간명합니다. 그리고 사상적으로도 대한민국을 긍정한다는데 그걸 가지고 색깔론인이 할 수 없으면 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데 왜 그걸 색깔론이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사회에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 하는 게 반역 세력이잖아요. 그런 개념은 대한민국을 부정한 사람들에게는 매우 공격하기 곤란하고 정체성이 무너뜨려지는 그런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세력이다 대한민국에서 이 용어는 지금 앞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이게 만약에 1000만 명한테만 이 용어가 전파된다면 대한민국 모든 체제 경쟁 게임 셋입니다. 왜냐? 네, 젊은 한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가 좋아? 안 좋아? 그럼 다 좋아요. 그런 사람이 적어도 제 생각에는 한 80%는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어쨌든 우리가 공부를 안 해서 혼동스럽고 제대로 체제 대결을 못해서 그렇지 기본적 컨셉이라든가 개념 자체는 대한민국에 긍정적인 개념이 많지 않냐 이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안에 보면 대한민국 세력한테는 이게 우익 세력도 있고 우경 세력도 있고 중도도 있고 좌경 세력 일부도 그 다음에 또 뭐까지 보면 심지어는 좌익 세력의 일부도 포함이 돼요. 대한민국 세력 안에 좌익 세력 중에 어떤 사람이냐 유럽의 사민주의 같이 전향된 사회주의를 사민주의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은 좌익이기는 하지만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과 같이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 칸을 놔두고야 우리나라의 많은 좌익 성향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남겨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우익들이라는 사람들 공부를 하도 안 해가지고 지금 이 좌경 세력만 그 사람을 포용하지를 못하고요. 막 그냥 배척하고 심지어는 나는 이승만 대통령을 사랑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을 싫어하는 놈들은 저거는 인간도 아니야. 그러면서 배척하고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그거는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순화시켜 나가야 될
동화시켜 나가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고 해야 되는 거지.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 탕자 아시죠? 탕자가 갔다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안아줬어요, 안아줬었어요? 그런데 큰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왜 안아주냐고. 그랬죠. 근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활짝 문을 열고 잃었던 내 아들을 찾았다 했잖아요. 우리가 전향하고 생각을 돌리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아주는 태도를 취해야 돼요. 그런데 그 전향한 사람이 원래 없었던 상태로 되돌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반은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대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어떤 한국적 현실 상황을 우리가 냉정하게 제 책 안에 그 내용들을 다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냐면 안는다고 왕창 다 안으면 안 돼. 한계가 있다는 것도 우리 알면서 대응해 줘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국민들에게 이제는 체제 줄다리기라는 사실, 그런데 이 줄다리기에 제3의 줄은 없다는 거. 한국에는 유럽식 사면주의, 유럽식 사회주의 괜찮지 않아? 유럽식 사회주의 잘 돌아가던데 좋던데 복지국가 아니야. 그런데 한국에는 그런 거 안 됩니다. 왜 안 되냐고요? 우리나라에는 삼인주의자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발설을 못해. 발설을 하는 순간에 저 인간은 변절자니 이렇게 매도를 당하기 때문에 입 꾹 닫히고 속으로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드러내는 순간에 왕따를 당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아니면은 막 왕따를 당해서 인간적으로 너무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지고 생존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대한민국 상황은 정권을 사실은 반체제 세력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향 그룹은 힘을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제3의 줄은 사실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책의 마지막에 딱 보면 이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은 진보, 중도, 보수라는 걸 틀을 딱 걷어내고 나니까 이렇게 보입니다. 많은 대중들은 이게 뭐 체제전쟁이라고 몰라. 나는 지금 돈 벌기 바빠. 나는 몰라. 대중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실제 소수의 자익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끌어주는 사람은 누구야? 북한이 대남공작을 해서 도와주지, 중국이 도와주지, 문정권이 당기지, 민노총 정교조, 신문 방송 이런 게 당기지. 당기는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은 너무너무 강해요.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는 사람은 너무 많으나 이것을 당겨야 되겠다고 각성된 우익은 너무 적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상태로 놔두면 대한민국은요, 자유민주주의 절대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 당기냐고, 누가? 미국이 도와줍니까? 안 도와줍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뭐냐? 바로 각성된 대한민국 국민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뭐냐? 비법을, 우리는 숫자가 작고 각성된 사람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소수의 사람으로서 효과적으로 체제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첫째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 왜? 자유민주주의가 공산주의 사회보다 정의니까 이거를 국민들한테 알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것. 두 번째는 사태를 간단, 명료, 단순, 명쾌하게 보고 그 방안들을 국민들한테 지속 반복적으로 알려줄 것. 그 다음에 국민들에게 뭐냐, 깨우는 방법도 간단, 명료하게. 체제 문제.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현재 있는 체제 사상적인 문제를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주면 된다. 효과적으로 하면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책자라든가 소책자를 읽어 주실 것, 그 다음에 강의 동영상 같은 거를 꼭 들으실 것, 전단지가 있으면 그거를 들고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주실 것. 그런데 각자 1분에서 5분 정도 지금 이 대한민국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다는 걸 알릴 수 있는 논리로 무장하실 것. 그 다음에 사람들을 접할 때는 절대로 화내지 말고 조급하지 말고 다정다감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해 주실 것. 꼭 필요하다면 용돈까지 주시면서 하실 것.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끝. 자, 두 번째 강의입니다. 제가 물 한 모금 먹고 해도 되겠습니까? 네.
자, 이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목은 3,491개의 읍면동이 위험하다. 네, 이런 얘기. 지금 결국 대한민국이 체제전쟁 중에 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3월 달에 이제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이라는 책을 썼고요. 우리 이 교회도 와서 그때 강의를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통과되겠지. 180석이나 된다는데 어떻게 통과가 안 되겠어. 이렇게 다들 자포자기 상태에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다르게 생각했어요. 다르게. 어떻게? 저는 설사 통과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나는 이 법안을 보니까 이 국민들에게 깨우기가 너무너무 좋은 무기더라. 내 눈에는 그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통과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이 독소 조항들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깨워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다 해서 했거든요. 근데 효과가 정말 끝내주더라고요. 강의하는 곳마다 주민자치기본법, 다른 이야기 하면요, 그 정치 이야기 아니야. 그러다가 마을에서 내가 겪을 이야기들을 조곤조곤 풀어내니까 다 놀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나 그러시더라고요. 심지어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도 시의원들도 놀라고, 와, 이거 이렇게 되면은 우리 읍면동에 이게 프로들이 들어와서 이게 완전히 장악하겠네. 그러고. 그래서 이거는 정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마을의 문제가 우리의 삶의 터전의 문제고 우리의 존립의 문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설명을 쫙 했더니 지금요, 아직 법 통과 안 되신 거 아십니까?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예. 결국 뭐냐? 무엇이 국회 180석 아니 250석이 된다 해도 결국은 뭐냐면 국민이 깨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포자기 하지 않고도, 그러니까 국민 깨우면 돼. 저는요, 조곤조곤 제가 언제 화를 내지도 않았고요. 심지어는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 가가지고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가 아닌 10분 연설을 했어요. 제가 화 안 냈습니다. 그냥 제가 있는 대로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 법에 내어 있는 독소 조항들을 알고 계십니까? 딱 물었어요. 아마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법이 우리 대한민국, 앞으로 대한민국 후손들이 살아야 될 이 땅에 이런 악법들을 만들어가 시행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법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러면서 내가 했더니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처음에 그렇게 막고 시위를 못하게 막던 경찰들이 제일 먼저 녹아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전단지를 가져가더라고요. 큰일 났네 그러면서. 우리가요, 화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내용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하나씩 조곤조곤 설명하는 게 그게 약한 것 같지만 엄청나게 강합니다. 결국은 오늘날 사상전이란 체제전쟁은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전쟁입니다. 마음을 얻는 전쟁, 마음을 얻지 않고 마음의 미움을 그러니까 막 그냥 지나가면서 눈을 흘기면서 이 인간들아 뭐 너 알기나 해 그러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체제 변혁 수단, 좌파들이 3,491개 읍면동을 장악하려는 이유는 체제를 변혁하기 위한 가장 유력한 도구가 읍면동을 장악하는 것이다. 제가 처음에 책을 had을 때 많은 우리 이른바 우파 세력들이 항상 중앙 정치 정당만 바라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 정당 중앙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마을을 바라보십시오. 마을이 위험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때서야 마을을 바라보니까 보통 심각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는 곳마다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를 세계관을 바꿔줬대요. 중앙만 바라보다가 우리 마을을 바라보자. 위험하다. 이렇게 해요. 자, 그러면요, 그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지금 있잖아요. 문 정권이 처음에 정권이 들어섰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 잡고 한 달 만에요, 전국 시도지사를 모아놓고 뭐라고 말했냐면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국가를 이루겠다 그랬어요.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 그러니까 권한과 독립을 주겠다 그러니까 시도지사들이 좋아가지고요. 너무 좋아했어요. 많이 속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8년도 2월 달에 평창 올림픽이 있었을 때 헌법을 바꾸는데요. 헌법 바꿀 때 뭐라고 돼 있냐면 헌법 안에 더불어민주당 헌법 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헌법 상징적 조항인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매우 상징적 조항 사망에 하나가 추가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 이런 말을 넣었어요. 아, 이게 지방분권이라는 걸 가지고 대한민국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거대한 목적과 어떤 의도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저는 그때 직감적으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123조 1항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률이 정하지 않는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 법률에 위임 없는데도 조례 제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에서 지령을 안 내려도 발가락이 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고 보니 아, 이게 상당히 지금 문제가 심각하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떤 정책을 보기 전에 이 정책을 주도하는 세력의 사상적 지향성이 뭔가를 우리는 항상 관찰을 해야 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이인영 원내대표 등등등 이런 분들이 사상적인 지향성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이미 많은 언론을 통해서 다 알고 계시죠. 아, 이런 걸 통해서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을 활동가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못 보셨는지 몰라도 관찰해 보면 알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들의 문건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을 공동체 사업은 자본주의 대안 모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체제를 바꾸겠다는 의도가 있어요, 없어요? 네, 있죠. 그 다음에 지금 마을 활동가 그룹들이 가장 연구하는 모델이 뭐냐? 베네수엘라 주민자치의 모델이에요. 베네수엘라 모델.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연구도 많이 하고 세미나도 하고 그래요. 그 사람들을 연구하는 또 책자도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그걸 보면 아, 지금 이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려고 한 이 모델이 베네수엘라 모델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또 한국적 모델이 있어요. 마포의 성미산 모델이라고 있습니다. 있었는데 마포에 가면요, 거기에는 처음에는 공동 육아로부터 생각해서 공동 소비, 공동 생산, 공동 다 이렇게 사회주의 공동체 마을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입니다. 그 모델이 지금은요, 여러 동네를 막 아우를 정도로 상당히 영역이 넓어요. 근데 그 모델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서울 전역으로 퍼졌어요. 서울시 마을 공동체 종합지원센터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전역으로 퍼뜨렸습니다. 지금은 은평구부터가 다 퍼졌고요. 나아가서는 뭐냐면은 경기도로 확산이 되고 지금은 전국으로 다 퍼져 가지고 이제는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하지 않는 지역은 없다 할 정도로 확산이 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마을 공동체 사업이 이미 전국으로 퍼지는 과정에 10년에서 20년 이상 걸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기 저는 이미 한 14, 15년 전부터 관찰했어요. 그래서 야, 심각하구나. 그리고 혁신학교 생기는 것부터 아, 이거는 여기에 또 일환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자,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베네수엘라 모델뿐만 아니라 성미산 모델에다가 지금 주민자치의 모델에 또 조례까지도 민노총 정교조와 같은 사람들이 단체로 마을 주민으로 들어오도록 했다는 건 제가 강의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그런 걸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뭐냐. 지금 이 주민자치기본법 제5조에 보면은 뭐가 되면 주민과 주민자치 책무에 관한 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마을 주민이죠. 자, 이 법이 통과되면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부는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주민과 주민자치에는
노동, 인권, 환경, 복지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노동, 인권, 환경, 복지, 이건 네오막시즘의 어떤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인권 하면 차별금지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게 다 인권법 관련법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법에 많은 노동관계법, 인권관계법, 뭐 환경관계법 모든 이런 관련 법을 마을 주민들은 지켜라고 이 법이 근거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 법은 하나의 법이 아니에요. 이 마을공화국에 적용하는 하나의 헌법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법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서독 기본법은 헌법을 말해요. 이건 마을공화국을 지배하는 하나의 헌법적인 어떤 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막아야 되냐 안 막아야 되냐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아야죠.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막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법 제8조에 보면은 차별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니 차별금지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별에 따른 차별금지를 했는데 이 성별이 이들의 마을 공동체 활동가들의 내용을 보면 젠더 개념이라고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신념에 따른 차별금지를 규정해놓은 신념이 뭐냐? 이거는 사상을 말합니다. 사상. 왜 그러냐? 차별금지법이라고 아시죠? 평등법이라고. 거기 보면 거기도 성별 이런 것들 차별금지가 있는데 그때는 신념이 아니고 사상으로 아예 노골적으로 밝혀놨거든요. 거기에는 성별, 사상, 종교, 인종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념이란 사상을 의미한다. 그러면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 주체 사상 같은 것을 받아들이고 연구하고 활동하고 선전하고 조직하는 활동이 가능해진다. 마을에서 차별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단 활동 할 수 있습니다. 종교의 차별 금지예요. 이슬람 차별 활동, 반대 활동 안 됩니다. 이제 이와 같은 지금 규정들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아이고 그거는 정치 활동 아니야. 차별금지법은 반대하지만 주민자치기본법 반대 활동은 할 수가 없지. 정교분리인데 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게 뭐냐면 교회를 차별금지법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엄청난 토대법입니다. 이거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회의 이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민자치기본법 또는 주민자치 조례 등에 있는 독소조항 중에요. 가장 문제는 제7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짜 주민들이 대거 들어온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주민이 뭐냐 하면은 그 읍면동에 살아야 되죠. 그 다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주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법에 따르면 이 동네에 안 살고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는 사람도 이제는 주민으로 얼마든지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버렸습니다. 그럼 가짜 주민이거든요. 진짜 주민이 있고 가짜 주민이 있는데 이 가짜 주민은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첫째, 조선족과 같은 재동포를 여기 넣어놓은 거야. 이거는 우리나라 국민도 아닌 사람을 마을 주민으로 넣어가지고 주민총회도 나타날 수 있도록 해줬다. 거기다 외국인까지. 그러니까 이제는 이슬람 터번스가 아마 주민총회에 나타날지도 몰라요. 터번스는 이슬람 장기 체류자는 현재 우리나라에 한 2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조선족은 지금 11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들이 이제 서서히 주민총회에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앞으로 이슬람 반대 운동, 중국 차이나타운 반대 운동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근데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아예 그들에게 주도당할 수도 있어요. 왜 우리나라 국민들이 더 많은데요. 그런 것 생각하지 말고 우리나라 국민들, 여러분 이 중에서 주민총회에 가보신 분 아무도 없네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조선족이 제일 많이 사는 데가 어디냐? 영등포구더라고. 영등포구요. 영등포구인데 얼마나 살고 있느냐? 2018년도 기준으로요 2만 8천 명 정도가 살고 있어요. 근데 18개 동이에요. 18개 동. 한 동당
한 1550명 정도가 살아요. 1550명. 자, 그런데요, 지금 주민총회 그 조례 같은 데를 보면 주민이 3만 명이면, 한 동에 주민이 3만 명이면 100분의 1만 참석하면은 주민총회 의결이 성사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또는 100분의 2. 그러면 100분의 1이면 3만 명이면 얼마만 참석하면 된다고요? 300명. 300명만 모이면 되는데 조선족이 거기에 얼마 살고 있다고요? 1550명. 이 사람들이 중국 공안에 의해 가지고 야, 참석해. 그러면 참석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면 조선족에 의해 가지고 이 의결성이 뚝딱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태로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왜냐? 앞으로 50년 뒤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을에 문을 열어놓으면 중국이 떼거지로 계획적으로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옛날에 6.25 지금 영국에서요, 영국이 지금 이슬람 인구가 6%래, 6%. 이제 그때쯤 되면 테러를 시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지금 있잖아요, 우리가 이 문을 이게 여는 것이 얼마나 미래 대한민국의 후손들에게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지를 우리가 제발 좀 알고 하자. 이슬람이 막 들어오도록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지금 주민의 문을 이렇게 열어서 되겠냐는 거예요. 외국인한테 왜, 그것도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7조 주민의 자격분에 제일 먼저 앞에 뭐 했습니까?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등록자 바로 다음에 뭐를 넣어놨습니까? 재외동포, 외국인을 넣어놨죠. 그 다음에 기관 사업체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 그러면 대기업, 중소기업 뭐 이런 데 있는 사람들 다 그러면 민노총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각종 좌파단체들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에 있는 교사와 교직원과 학생이 모두 통째로 주민이 되도록 해놨잖아요. 그럼 정교조가 학생들을 주도하면서 우리 마을 교육을 같이 하자 그러고 총회에 나타날 겁니다. 은평구 가련 이동에는요, 아까 뒤에 좀 설명할게요. 가련 이동에는 주민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나이 기준이 몇 세인지 아세요? 만 10세. 만 10세가 주민총회에 나타나가지고 뭘 의결하느냐? 주민세 환원사업 결정. 그 다음에 동해 1년 예산 계획 같은 거를 결정하고 이런 거를 하는데 만 10세가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누가 가르쳐 줘야 될까? 뒤에 누군가가 있겠죠? 누굴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심각한 부작용이 있겠구나 하는 걸 아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앞으로 결국은 뭐냐면 대한민국이 지켜지느냐 안 지켜지느냐는 우리 국민들의 지적 수준하고 관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요, 이런 판단력이 없는 사람들은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가치가 없다고 봐요. 민법에 보면은 금언이 하나가 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도 있어요. 우리가 자유를 주고 우리에게 뭔가 많은 어떤 그 경제적인 선조들을 잘 만나가지고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우리가 그거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에게 돈이 남아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유민주주의, 자유가 있을 때 지켜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고 이제 조선적 이슬람은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지금 조례로 요새 주민자치기본법만 문제가 아니고 이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례에도 심각한 문제가 주민자치기본법에 있는 독소장이 그대로 다 녹여져 있습니다. 다 한번 보십시오. 녹본동에 있는 주민총회 그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네요. 주민이 누구냐 했더니 녹본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녹본동에 소재하는 사업장, 기관, 단체, 학교에 속하는 사람, 등록 외국인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그 주민의 담을 활짝 열어서 가짜 주민들이 대거 동네에 들어오도록 한 내용이 이 조례에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이미 벌써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기에 아까도 말했죠. 10세
15세, 10세 뭐 이런 애들이 주민총회에 나타나가지고 하는데 결국은 뭐냐, 자 이렇게 되면 학교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선생들이 학생들 보고, 야 우리가 지금 같은 주민이야, 이번 주민총회에 나서 의결될 사항들 우리 한번 토론해보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연스럽게 정치교육을 시키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일들이 결국은 이렇게 계속되면 앞으로 이제 결국은 10대 어린 학생들은 결국은 누구의 사상적인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아서 노예와 작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에서도요, 문화혁명 당시에 10대들이 많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홍위병이라고. 예, 캄보디아에서도 그랬고 6.25 전쟁 때도 그랬고 여순 반란 사건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거 간단하게 보지 마십시오. 학교에서만 교육시키는 거, 이제는 마을에서 교육시키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민총회에 이제 그 위원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제 좌파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필터링 기구를 뒀고, 사무국이 그 마을 활동가들이 사무국을 장악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 사무국에 있는 직원은요, 지방 공무원으로 보임을 하고 정년 퇴직 때까지 이 마을 공화국을 지배하도록 해놨습니다. 아니, 주민자치라면서요. 그럼 주민이 선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들만의 공화국을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결국 주민들은 감시받는 존재가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신 마을의 주민 맞죠? 예, 맞죠? 그러면 이 주민이 여러분 살고 있는 마을에 낮에도 있습니까? 낮에는 어디 가요? 직장에 가죠. 저 멀리 가죠. 자, 그런데 이 마을에서는 그러면 낮에는 누가 있죠? 가짜 주민들. 딴 데 살면서 그 마을에서 직장이 있다고, 그 다음에 학교 교사라고, 여기에 낮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단체로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여기에 진짜 주민들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 진짜 주민은 모래알인 거야. 그 다음에 낮에 거기 없어. 가짜 주민들은 단체로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고, 낮에 여기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주민총회를 낮에 하면 누가 참석할 수 있을까요? 가짜 주민들이 참석하는 거지. 그러면 그들에 의해서 결정된 것을 가지고 진짜 주민들은 통제만 받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이제?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가짜 주민들이 진짜 주민을 통제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주민자치회가 엄청난 이 정보 수집 권한을 부여해 놨거든요. 그래서 일반 주민들은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인적 사항을 관계기관에다 요청하면 다 따라야 된다고 돼 있어. 그래서 헌변 대표인 그 구상진 변호사는 현행헌법상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도 못 갖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이거를 갖도록 했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분과를 둬가지고요, 환경분과, 아동분과, 인권분과, 복지분과, 교통분과, 심지어는요 마을 교육 공동체 분과도 만들어. 이제 주민을 교육시키겠다는 거야. 지금 이런 분과 활동은 앞으로 주민들, 특히 교회들에게 심각한 감시 활동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소조직을 뒀어요. 통반조직 비슷한 걸 또 둘 수 있도록 해놨어요. 가까이서 주민들을 감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약간 뭐 북한의 5호 담당제 비슷하다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3,491개 읍면동 주민들을 통합교육하겠다는 방침이 나왔습니다. 아까 그랬죠. 정교조 교사가 학생들을 교육하겠다고 했다 그랬죠. 근데 이건 약과야. 이제 정교조 교사와 좌파 교사가 마을 주민들을 다 교육시키겠다는 거야. 그게 어디나 마을 교육 공동체법이라는 게 이제 나왔습니다. 별도 법인데 이제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지면 그거하고 또 하나의 합체가 될 것입니다.
자, 이용호 의원이 만든 마을 공동체 교육법입니다. 마을 교육 공동체 활성화법. 자, 그 내용이 뭐냐면 생활 환경을 같이 하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과 지역 주민이 함께 가치를 공유하는 교육 생태계 조성이 목적이다. 자, 교사와 학생과 둘만 하는 게 아니고 학부모, 지역 주민까지 가치 교육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치 교육을 좀 받아야 되겠네요. 자, 이와 같은 법을 만들어 놓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의 권인수, 근데 이용호 의원은 무소속으로 있다가 지금 국민의힘당에 들어갔습니다. 권인수 의원이라고, 이 사람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이고, 이 양반도 비슷한 지금 그런 법을 만들어 놓고요. 그뿐만 아닙니다. 교육부가요, 이미 2019년도에 무슨 이게 보도자료를 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걸 보니까 이렇습니다. 슬로건이 뭐냐? 요람에서 무덤까지. 어린애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교육시키겠다는 거예요. 마을에서. 그래서 한 명의 뭐라고요? 아이를 키우기에 온 마을이 필요하다면서. 부모한테서, 부모가 자식을 교육시키는 그 어떤 교육 주권을 마을에서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그림을 보니까 이렇네요. 어떻게 돼 있냐? 마을 자치단체 학교 교육청이 하나의 연계를 해서 통합 운영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마을에서 일어나는 교육이 뭐 있어요? 유치원, 유아원 교육, 유치원 교육, 정규학교 교육,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성인학교, 그 다음에 마을 학교, 온갖 그런 교육기관을 하나의 어떤 통합 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학교, 아마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까지 다 이제는 마을에서 간섭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마을에 있는 모든 교육기관이 하나의 혁신학교화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되고요. 그런데 이것을 함에 있어서 자료에 딱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각 모범적으로 되어 있는, 여건이 잘 되어 있는 대표적 마을을 이렇게 해놨는데 도봉구가 거기에 있습니다. 뭐 자세한 거는 다 설명할 필요 없고, 그 도봉구에는 마을 학교가 97개소나 있다. 마을 강사가 522명이나 양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법이 시행되면 아마 잘 될 것 같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는 교사만이 아닙니다. 마을 학교에서 활동하고 있는 좌파 강사들이 이제는 학교로 갔다가 마을로 갔다가 막 그냥 주민들을 다 전체적으로 교육시킬 것 같습니다. 3,491개 읍면동과 전체주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하는 말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구축하고 있냐면 주민자치기본법이라고 제가 말했죠. 거기에도 보면 18조의 전문지원기관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가요, 엄청난 권한을 읍면동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거 너무 무소불위의 권한을 하부에 너무 위임하는 거 아니냐? 국가의 권한도 지방자치단체 권한도 주민자치에다가 위임하니까 주민들은 좋아가지고 이게 우리 마을이 좋아지겠네. 권한을 위임해 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위임해 주죠. 그런데 이와 같은 분권화가 되면 전부 다 대한민국 전체 3,491명의 완전히 하부 구조가 제 멋대로 될 거 아닙니까? 이거를 공산주의, 사회주의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이 용납할 수 있을까요? 다시 그거를 집권적으로 움직여갈 수 있는 뭔가 시스템을 갖추지요. 몰래. 바로 그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전문지원기관을 외부에다가 위탁을 한다. 이 사람들이 이거를 주민자치회를 끌고 가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거를 그림으로 그리니까 이랬습니다. 주민자치회가 하나하나 있는데 그거를 지역별 전문지원기관이 쭉 끌고 가는 형태로 제가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런데 이거 너무 상상력 동원한 거 아닐까요? 이렇게 말하면 아닙니다. 서울시를 모델로 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동별로 있지요. 그런데 구청별로 뭐가 있냐면 구주민자치지원단이라는 민간단체가 있는데 거기서요, 동에 있는 그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회를 다 끌고 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구청도 간섭할 수 있고 동사무소도 간섭할 수 있고 구청 내에 있는 민간단체도 다 컨트롤하도록 심지어는 동주민들까지 교육을 통해서 통제하도록 이렇게 구주민자치지원단이라는 게 무소불위의 컨트롤 센터로 만들어놨어요. 민간단체. 이걸 보니까 아까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아까 교육부에서 내려온 자료에도 보니까요. 주민자치회 옆에 교육 모델이 있죠. 또 다른 동에 또 교육 모델이 있죠. 교육 모델이 있죠. 이거를 이렇게 해놔서 뭐라고 했냐면 1권역, 2권역, 3권역 이렇게 써놨어요. 아, 이거는 동별 교육센터를 하나 또 묶고 또 하나에 묶고 이렇게 교육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겠다 하는 것으로 이게 이미 이 그래프에도 잘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을 공동체와 지역사회 체제 변형을 위한 각종 단체들을 설립하는 이 법안을 또 발의하고 있는데 이해식 의원이 발의한 마을 공동체 활성화 기본 법안 여기도요 각종 단체들요 잘 돼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 마을 공동체 정책위원회, 마을 공동체 공동체위원회. 그러니까 하나는 행안부 산하, 하나는 자치단체별로 이런 어떤 단체를 해놓고 권한을 그쪽에서 행사하도록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또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마을 공동체 기본 법안에도 또 돼 있습니다. 그와 같은 뭐가 돼 있냐 하면요, 마을 공동체 자치단체별로 마을 공동체 지역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무총리 산하에는 마을 공동체 중앙위원회를 설치하고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시스템화를 되도록 해놨고 마을 공동체 지역 지원센터를 만들어 놓고 이런 걸 다 외부에서 하고 그 권한들을 좌파단체들한테 다 위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서영교 법안도 똑같습니다. 마을 공동체 지역사회 혁신 활성화 기본 법안의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요, 지역사회를 혁신하는 주체는 마을 주민이 아닙니다. 그들입니다. 그들. 자, 여기 법안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십시오. 지역사회 주체란 지역 주민이 아니고요, 지역 주민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기반을 공유하는 자로서 지역 주민과 정치, 사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기반을 공유하는 자로서 다음과 같은 마을 공동체,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이런 사람들한테 마을 혁신 주체의 능력을 부여했다는 거.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거 저런 거 지역 공동체 혁신위원회, 지역 공동체 정책위원회, 지역 지원기관, 그다음 지역 공동체 혁신 종합센터 그래놓고 이거를 또 다른 단체한테 다 위탁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권한을 부여한다는 말에 쏘고시면 안 됩니다. 외곽에 다 이거를 층층이 컨트롤할 수 있는 직권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 갖춰놓고 지금 이거를 분권화시킨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로 하고요. 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서울시에서 이제 이번에 종합감사를 했는데 마을 공동체 사업이나 이게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가 여실하게 다 드러났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뭐 자세한 거는 이게 생략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지금 3,491개의 읍면동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땅이자 여기가 무너지면 대한민국 하부 구조는 사실 이제는 회복할 수 없습니다. 정권이 우파 정권이 들어선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부가 이미 완전히 그들의 손아귀에 넘어가 버리면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이제 이 정권 이런 어떤 그 주도권이 넘어가는 순간에 앞으로 회복하려면 그거는 100년, 200년으로도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조선시대의 역사를 책을 썼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이제 살인파들에게 향촌 주도권이 넘어간 것이 16세기입니다. 16세기인데 그게 끝까지 간 게 언제냐면 조선 말기 무너질 때까지 갔거든요. 완전히 대한민국은 피폐한 향촌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아귀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는 향촌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것이자 우리의 삶의 방식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단순히 뭐 그냥 4년마다 정책으로 교체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이 정권에
이해찬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뭐냐면 20년 집권, 50년 집권, 100년 집권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이것이 완전히 장악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사람 주민들이 그들의 돈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면 이들에 의해서 뭐냐면 선거가 치러지면 국회의원이고 뭐고 간에 이제 그들의 손아귀에 다 놀아나게 돼서 대한민국의 정치는 그들의 영구집권 체제에 종속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오늘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 지금 이거를요 강의 한 번 듣는 거로 안 됩니다.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소책자도 읽으시고 지금 이제 그 다음에 동영상도 듣고 그 다음에 전단지가 있으면 이걸 나눠주면서 그 다음에 한 1분에서 한 5분 정도는 이게 왜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를 자기 나름대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이웃이나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가서 다정다감하게 가서 오늘날 이 사태의 문제가 체제 문제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면서 우리가 힘을 모으는 국민을 깨우는 그래서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는 그런 대역사적 반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신 교수님께 예,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주민자치기본법 책 있잖아요. 그걸 다 구입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못 구입하신 분들도 여러분 책을 우리 참전교회 전화번호가 해킹당해가지고 하루에 500건씩 악플을 우리 이름으로 막 보내가지고 우리들에게 얼마나 욕을 또 그 받은 사람도 욕을 해와요. 하루에 우리 또 답을 주려고 해도 줄 수도 없어. 왜냐하면 다 이것들이 이미 통신을 장악해가지고 하루에 500통 이상 문자가 보낼 수가 없어요. 또 500통 보내려면 그 다음에 가서 또 신청을 해야 돼요. 이런 짓을 다 해놨습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고 그 내용들 보면 차마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더럽고 그들이 보낸 글들 보면 이 세상에 어쩌면 이렇게 이런 악한 욕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욕들을 우리가 매일 하루에 500통씩 받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500통 보냈고 또 500통 그 답장들이 계속 한 사람 모르는 타인이 그걸 받으니까 우리가 한 줄 알고 우리 교회 이름으로 또 그렇게 욕을 또 해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어제는 또 우리 교회에 하루씩 공무원이 또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전화 받을 수가 없죠. 그래도 어떤 전화가 오는지 전화가 오면은 이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는 전화마다 다 그런 악플의 전화니까 또 전화도 많이 오니까 다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공무원이 답답해서 찾아온 겁니다. 우리 성탄절날에 그 사진 왜 2명 어린애들 초등학생 2명 마스크 안 한 거. 또 장로님은 거기에 또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벗어야죠. 집에 가면 마스크 안 벗습니까? 참 기가 차요. 그걸 가지고 또 맘카페에서 또 이 파주 운정 참전교회 온갖 이 교회는 무슨 8.15 때 광화문 가는 교회 그리고 확진자가 많은 교회 확진자가 일어났는데도 무슨 뭘 방역 무슨 추적하는 거 뭐죠? 역학을 한 번도 받지 않은 교회에 별걸 사기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스크랩 해놨어요. 우리 교회를 집요하게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우리 교회 폐쇄단 이후도 공무원들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우리가 폐쇄를 당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주민자치기본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어요. 우리가 가장 피해를 당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도 국민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한국교회가 정신을 못 차립니다. 우연히 일치로 교회만 폐쇄되는 것 같습니까? 정말 만만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기본법 책을 여러분 꼭 읽으셔야 됩니다. 물에 숙달하고 해서 누구를 만나도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아주 생각생각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어제도 누가 저를 얼마나 우리
아니 당신 교회에 열심히 설교하고 해야지, 예배드려야지. 우리 교회에 들어가지고 악플을, 본바울이라는 사람이 계속 악플을 달고 전화번호까지 남겨놨어요. 밤에 전화해봤죠. 하니까는 뭐 대화가 되겠습니까? 온갖 자기 한 말 다 하고, 그 내용 보면요, 지금 인격 모독, 명예훼손, 하여튼 한 가지 다 해놓고 자기는 한 짓은 몰라요. 전화번호 남겨놨길래 그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봤지. 하니까는 저한테는 통화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뭐 예의가 없다고 밤 11시에 전화했다. 11시에 그 댓글 달고 전화번호 해라, 전화 걸어놓고 말이지. 그리고 나 지금 내일 새벽기도 해야 되니까 전화하지 말라고. 아니 당신이 해놓고 일 저질러 놓고 난 뒤에 나 뭐 하거정 하지 마. 아침에 전화 걸었죠? 나 오후 2시까지 내가 바쁘니까 전화 걸지 마. 오후 2시에 전화해. 이런 식인 거예요. 예의가 없다고. 참네. 그리고 말하다 보니까 아니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요를 모르고 내가 안 썼어.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는 거 같으니까 반말 한다고 이제 인격이 안 된 목사래 가지고 이런 식입니다. 이 주민 자식 기본 빨갱이보다 더 나쁜 놈들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보니까 기독 자유통일당 적어놨더라고. 이 안에 들어가 이 짓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나라가 진짜 위험한 게, 이 싸울 수 있는 체제, 마지막 체제의 보루는 기독교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 꼭 읽으시고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 이게요 자금 같지만 이 작은 덩어리가 뭉쳐가지고 이거 막았지 않습니까? 아마 역사가 길이 남겠죠. 우리 이정 교수님이 주민자치기법 일단 처음에 막았어요. 여러분 동성애 법 지금 이제 차별금지법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드러나니까 포괄 차별금지법으로 바뀌었죠. 이제 드러나니까 이제는 평등법으로 바꿨습니다. 드러나니까 이제 건강가정기본법으로 이제 동성혼으로 바꿨습니다. 계속. 그리고 이것도 안 되니까 각종 조례안으로 전국적 지방자치권, 우리 조그마한 콩알만한 나라에 뭔 지방자치권입니까? 참. 미국이 한 주도 안 되면서 지방자치권 해가지고 이게 다 아셔야 돼요. 옛날보다 오래전부터 풀뿌리 민주할 때 노무현 때부터 풀뿌리 같은 소리 하고 있니? 저 다 지금 녹화해가지고요. 김영민이가 딱 뒤에 아주 그런 것들이요. 계속 이쪽에 맘카페 사람 동원해가지고 짓하고 있는 겁니다. 다 지금 시끄러워 해놓고 싹거리 한꺼번에 다 모아가지고 자료 딱 해가지고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어쨌든 공부하셔야 됩니다. 지금 책이 오늘은 20권만 가져오셨다는데 적어도 한 200권 가져오셔야 되는데, 일단은 여러분 이거를 가격이 2만 원입니다. 근데 여기 10%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2만 원 다 더해도 더해드리는데 2만 원이니까 이거는 좋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자 손녀들에게 이게요 너희들에게 줄 나의 가치관이다, 이게 맞는 겁니다. 성경과 이걸 딱 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랑과 행복의 초대, 결혼관, 요람에서 무덤까지 신앙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걸 딱 3권 딱 주면 사실 최고의 할머니 할아버지, 최고의 부모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또 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세력의 비밀이 드러났는데 반대한민국입니다. 이 되시죠? 이걸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수님 책방에 가면 책 있지, 그 책방에, 그죠? 예, 도서출판, 교보문고, 또 모든 문고, 영풍문고, 예, 문고 가서 사실 우리 교회 자꾸 물어가지고 일 못하게 바쁘게 교회에서 책 팔려고 우린 책 안 팔아요. 지난번 했다가 업무가 마비돼. 이것을 영풍문고, 교보문고, 예, 예스24 인터넷 치시면 인터넷이 제일 좋습니다. 예스24 하시기 바랍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에게 물어보면 다 가르쳐 줄 겁니다. 학생들 반드시 읽어봐야 됩니다. 청년들이. 이번에 우리 주아가 여러분 그 국힘당 가가지고 외쳤잖아요. 이미 얼마나 강했던지, 얼마나 힘이 강했던지 바로 우리 지금 이 지역에 있는 이 어둠이 존재들, 빨간 존재들이요 다 들고 일어나 우리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
파주시 공무원이 견디지 못해가지고 재작년에 일이 또 좀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 젊은 사람 한 사람이 영향력이 그렇게 큰 거예요. 정말 잘하더라고. 하나도 안 틀리고 막 착착착착 정치 방역에 대해 설명하는데 너 감탄을 해서 왜? 그게 왜 그러느냐? 우리가 학생들이 공부시키고 스스로 공부했고 국회의사당 앞에 가가지고 그들이 외치기 위해서 공부했잖아요. 계속 1년 가까이. 이 애들 머릿속에다 아예 안 보고 이게 돼 있는 거예요. 잘한 거죠.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참전교회 학생들에게 감사해. 박수 한번 하십시다.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책 선착순으로 우리 권사님 사모님 한번 일어나시겠습니까? 사모님 보이시죠? 가서 여기 현금입니다. 예상 없습니다. 내가 우리 사업하는 분들에게 외상하지 마라 그렇게 말을 했건만은 외상 주지 말고 반드시 현금 박치기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시고 제가 이걸 내내 들으면서 솔직히 너무 지쳐가지고 싸우다가 적과 싸우는 게 아니고 내부에 우리 아군도 아니야 이것은. 어제 그 목사 같은 사람 500여 교회래 합동측에. 근데 무슨 500여입니까 진짜. 그런 사람들이 우리 힘들게 괴롭혀 아군들이. 뭔가 기독자의 통일당 붙여놓고 우리를 도와주고 저를 도와줘야 할 사람들 이렇게 힘들게 해요. 통합적 목사들 도와줘야지. 이렇게 힘들게. 사람 지쳐가지고 아이고 진짜 대한민국 좀 한번 당해봐라. 나 안 한다. 솔직히 제 속으로 교수님이 저한테 전화 주셔가지고 고 목사님 1시간 몇 분, 40분 됐나요? 바쁜데 그 약속을 넣고 저는 끊지도 못하고 계속 지금처럼 다정다감하게 조곤조곤 저도 다 답이 있고 하죠. 근데도 그냥 태불심이 나니까 했더니 끊임없이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제가 우리 교수님을 진돗개로 표현한 진돗개. 다정다감한 진돗개. 야 진짜 정말 감동을 주시면서 계속 겸손하게 계속 고 목사님 지금 제가 일을 못해요. 지금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서 제가 감사하다. 그래 저도 그냥 해본 소리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번 오십시오. 교수님은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빨리 좀 불러주세요. 나 그 얘기인지 알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또 시작하는 거 이게 지금 이제 우리 교회 방송 그래서 유튜브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 유튜브 또 우리 일부러 노승현 대표님도 제가 일부러 오시라 그랬어요. 오셔가 뒤에서 이렇게 고생하시고 계시는데 또 밤에 충청도까지 가셔야 돼. 당신이 좀 들어야 된다. 그리고 끝난 뒤에 이정 교수님은 또 우리 인터뷰를 좀 해주시고요. 계속 그걸 알려야 됩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제가 다 최선을 다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이 해주시면 고맙겠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이 많이 안 나온 게 내 가슴에 온통합니다. 온통해. 일을 좀 맡겨놓으면 좀 제대로 하나씩 일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내 걱정이 아이들이. 이곳은 청년들은 고마워요. 공부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나라가 망할 판인데 지금 청년들 여러분 자녀들을 이럴 때 끌고 와야 돼. 이럴 때 그렇지 않습니까? 말 잘 안 들어지잖아요. 우리 아이들 다 살려내야 되는데 제가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 바이블 스쿨을 해야 되는데 나 그 생각합니다. 이때 철저하게 이런 교육을 우리 교수님 같은 분 모셔가지고 학생들 계속 가르쳐 봐요. 교과 과정 속에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가슴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서 뭐 바이블 스쿨 제가 우리 왜 밖에 다니냐면 우리 교수님 같은 우리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원 그런 소중한 지식인들 뭐 이동호 회장 같은 사람 와가지고 우리 이천 교수님이라든지 이동호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오셔서 우리 아이들 한번 가르치고 강의하면 얼마나 애들이 변하게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참 많은 분들을 좀 사귀고 있는데 또 다니엘 공부법에 우리 김동환 목사님 참 겸손한 분이거든요. 한 번씩 모셔가지고 우리 아이들 다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특강을 날마다 시켜 날마다.
돈은 그런 데 쓰는 거야. 그 돈은 그런 데다가 날마다 시키고, 그리고 현장 실습하는 겁니다. 그들이 광우병, 여러분 촛불 집회 때 애들, 초등학교 조그만 애들 그런 학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안학교들. 거기에다가 박근혜 대통령 막 갈기갈기 찢어 죽이는 거 있잖아요. 모형 만들어가지고 다 어디서 해야 될까? 자파는 그렇게 훈련시켰어요. 현장 실습까지 시키고. 우리는 우파 아니에요. 우파를 하지 마세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말한다시피 대한민국의 우리는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세력입니다. 이게 반자유민주주의 세력은 진보입니다. 여러분, 이 진보가 좋은 게 아니에요. 진보는요, 그들이 만든 프레임이에요. 진보는 사회주의입니다. 여러분, 쉽게 진보는 북한이에요, 북한.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입니다. 딱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러면 진보는 북한. 보수가요, 나쁜 말이 아니에요. 선한 것을 지키는 게 보수예요. 보수는 뭐죠? 우리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 그렇게 딱 말하면 간단한, 제가 잘 설명합니까, 교수님? 기가 차게 설명하지, 그죠? 쉽게. 예, 그래서도 싸우는 거예요. 북한은 다른 거 없어요, 진보. 우리는 자유대한민국은 뭡니까? 보수. 그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우리 보수를 아주 악하게 나쁘게 모두가 진보를 보수 조그맣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프레임 전쟁이 짓단 말이에요. 이제 바꿔야 돼요. 우리 참정교회에서 이 방송에 나가는데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좀 퍼날라 주십시오. 노승현 우리 대표님은요, 목사님은 목숨 걸고 퍼날리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함께 하는 동지들이고, 교수님이 책을 쓰신 분들은 목숨만 걸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거 방송만 하는데도 난리가 나. 지금 댓글이 어제 방송한 것도 45개가 댓글이 붙었더라고요. 눌러보면 12개만 보여. 나머지 33개는 욕 중에 최고 욕이 붙어가지고 우리가 착지한 게 아니에요. 구글에서 너무 지나치다 댓글에 욕이 돼서 자동적으로 없애버린 거예요. 그 정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사모님은 전화 못 받아 무서워서. 전화가 하루에 500통씩 그런 어마어마한 것들이 날라오는데 지금 그렇게 우리는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이 땅이 자유민주국가, 자유대한민국,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나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 진보라는 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모르고, 사실은 진보도 원래 우리 것이었는데 그 프레임을 만들었기 때문에 딱 만든다면 진보는 북한이야 생각하면 돼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자유대한민국은 그래, 보수. 너희들이 말하는 보수. 그러면 국민들 어떤 거 선택할래? 딱 답 나오지 않습니까? 이 싸움에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애 같아요, 애 같아. 밥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가 않고 그냥 애 같아요, 애 같아. 뭐가 항상 걸려 있어. 병이 올 것 같아. 지금 그렇게 우리 눈에는 그렇게, 우리 교수님 목숨 걸고 사모님 왜 목숨 걸고 다니시는 거예요? 언제 우리 테러 당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테러 당하고 있죠. 우리 교회가 이미 주민자치기본법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 의해서 보이지 않아. 그것도 적도 보이지 않아. 보이면 좋겠다. 보이지도 않아. 이런 참 불합리한 전쟁을 치르고 있고, 공무원들의 말은 절대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거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이미 지금 크게 잡혀 있어요. 이걸 이 모든 것을 뒤집는 길이 지금 시작됐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하십시다. 아멘.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피곤할 테니까 마치고, 여러분 기도하실 분들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가실 분들은 가시되, 오늘 아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면, 기도는 내일부터 하고요. 오늘은 책 사서 줄 사가지고 기다리니까 사모님하고 권사님이라 사모님한테 우리 사모님이 기다리시니까 기도하실 분 책 사고 기도하셔. 이해되시죠? 그리고 외상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교수님이 놀라시더라고. 다른 데 가면 책 잘 안 하는데 우리 참정교회는 책에 가져오면 쪽쪽 다 나가버린다고. 감사합니다. 책 잘 사는데 읽은지는 모르겠어요. 읽으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애가 타고 심장이 높고 하나님 몸이 떨리고
우리 다리가 부들부들 떨립니다. 오늘에 일어나고 있는 이 불합리, 거짓, 이 위선을 바라보면 하나님,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어리석은 우리 국민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우상 숭배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정신적인 타락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몸도 마음도 타락한 저희들의 죄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시고 이 시간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이 처녀 대한민국, 이제는 온갖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덩어리가 되었으니 주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WCC, 이 안에 모든 이 영공, WCC,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WCC, 이렇게 진동성의 WCC, 복음을 희석시키고 왜곡시켜서 올바른 자유민주주의, 올바른 축복을 잃어버리고 가치를 잃어버리고 체제를 잃어버리고 주님의 올바른 믿음의 사상을 잃어버리는, 그리고 마귀가 좋다고 따라가는 선악과를 먹는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깊이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고 한국교회가 거듭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우한 코로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계 역사를 바라보고 세계 전염병 역사, 또 세계 교회사, 세계사를 바라보면 그 전염병 속에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돼 갔었고, 또 전쟁 속에 하나님이 인류를 교통정리해 나가시며 주님께서 오시는 광활한 대지, 높고 낮은 것을 평탄케 하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지금의 이 위기가 우리에게는 선한 동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세계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이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민자치기본법, 그리고 하나님 반 대한민국 이 체제, 반 대한민국 이 비밀, 반대 세력의 비밀이 다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반 대한민국 이 어둠의 세력들이 다 드러나 대한민국에서 쫓겨나가기 원하며, 우리 후손들이 깨어나기를 원하며,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일어서기를 원하며, 또 불철주야 책을 쓰시고 또 싸우시는 이 희천 교수님과 사모님, 그리고 자제분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애국 사랑하는 믿음의 주님을 사랑하는 동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